이번엔 정말 마지막이야. 남편 회사가 부도날 것 같아. 아이들 학비도 다 밀렸어. 알았다.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알겠지? 딸이 보낸 영상 통화를 끊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속지 않겠다고요. 그런데 그 결심을 하기까지 저는 8년이 걸렸습니다. 8년이라는 세월이 어떤 건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에서 고작 2년이 모자란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허리가 3번 더 나빠졌고 무릎에 물이 2번 찼고 오른손 엄지손가락 관절은 기계 다루다가 한 번 망가져서 지금도 날씨 흐리면 쑤십니다. 그 8년 동안 저는 밥도 혼자 먹고 제사도 혼자 지내고 아내 기일도 혼자 챙겼습니다. 그리고 그 8년 동안 딸에게 수십억을 보냈습니다. 과연 70억짜리 공장과 건물이 그 아이들 손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답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최만수입니다. 올해로 72이 됩니다. 72. 숫자로 쓰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살아온 시간으로 치면 참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 나이입니다. 전쟁 직후 가난했던 어린 시절, 중학교도 제대로 못 마친 채 남의 공장 일을 시작하던 16살 손에 쇳가루가 박히도록 일해서 처음으로 통장에 100만 원을 모았을 때의 그 벅찬 기분. 그 모든 것들이 72이라는 숫자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저는 25에 처음 철공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용접 보조였습니다. 기술자 선배 옆에 서서 불꽃 튀는 걸 맞아가며 고글 너머로 쇠가 녹아붙는 걸 보는 게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뜨겁고 힘들었지만 내 손으로 무언가를 만든다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33에 처음 독립했습니다. 이름도 거창하게 붙일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만수 철공소, 기계 한 대, 직원 2명, 그리고 저 셋이서 시작했습니다. 처음 1년은 쌀이 없어서 라면으로 버틴 달이 3번은 됐을 겁니다. 겨울엔 난방비 아끼려고 작업복 안에 내복을 2겹 껴입고 일했습니다. 새벽 2시에 퇴근해서 4시간 자고 다시 6시에 공장 문 열었습니다. 그래도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옆에 있었으니까요. 아내 이름은 이순자였습니다. 저보다 2살 아래였고 조용하고 야무진 사람이었습니다. 공장 일이 바빠서 밥도 못 먹고 일하면 아내가 도시락을 싸서 공장까지 걸어왔습니다. 버스비 아끼려고요. 그리고 점심 먹는 저 옆에 쪼그려 앉아서 반찬 더 먹으라고 젓가락으로 집어줬습니다. 그 사람이 제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아이가 셋이어도 좋겠다고 했습니다. 딸 하나, 아들 둘이면 딱 좋겠다고요. 하지만 첫째 유진이를 낳고 나서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2번째 임신을 시도하다 크게 아팠고 그 이후로는 계속 병원을 들락거렸습니다. 유진이가 12살이 되던 해봄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오래 울었습니다. 밖에서는 안 울었습니다. 직원들 앞에서도 친척들 앞에서도 안 울었습니다. 하지만 밤에 공장 사무실 불 끄고 혼자 앉아 있을 때 어두운 데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요. 유진이한테는 울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아이 앞에서 아빠가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공장과 유진이 2가지만 붙들고 살았습니다. 공장은 제 생계였고 유진이는 제 이유였습니다. 유진이는 어릴 때부터 야무진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반장을 했고 중학교 때는 성적이 상위권이었고 고등학교 때는 교내 토론 대회에서 상도 탔습니다. 저는 그 상장을 공장 사무실 벽에 붙여뒀습니다. 남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서요. 직원들이 뭐가 그거냐고 물으면 싱글벙글하면서 우리 딸 상장이라고 했습니다. 그 시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였는지도 모릅니다.
대학도 서울로 갔습니다. 등록금 마련하느라 그 애는 명절 보너스를 직원들한테 좀 적게 줬습니다. 미안하다고 했더니 김 반장이 사장님, 따님 잘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하죠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대학 졸업하고 유진이가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서동혁이라고 했습니다. 키가 크고 말주변이 좋고 넥타이를 반듯하게 맨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아버님께 잘하겠습니다라고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속으로 이 녀석이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결혼식 날 제가 들고 간 돈이 얼마였는지 기억합니다. 딸한테 전세 자금으로 준 돈만 해도 그날 제 통장 잔고의 절반이었습니다. 그래도 아까운 마음이 없었습니다. 제 딸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 자리에서 유진이가 제 팔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아빠, 나 잘 살게. 걱정 마.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게 지금으로부터 꼭 12년 전 일입니다. 결혼하고 2년 뒤 딸 부부는 해외로 나갔습니다. 동혁이가 현지 한국지사로 발령이 났다고 했습니다. 유진이도 따라가서 현지에서 자리를 잡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러라고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넓은 데서 일하는 게 좋은 거 아니겠냐고요. 처음 1년은 영상통화도 자주 했습니다. 손자, 손녀들 얼굴도 화면으로 자주 봤습니다. 아이들이 할아버지 하고 카메라 앞으로 달려오면 저는 혼자 방에서 핸드폰 보며 실실 웃었습니다. 보고 싶다는 말을 직접 하는 성격이 못 돼서 그냥 통화를 최대한 길게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영상통화가 줄었습니다. 명절에 올 수 없냐고 물으면 동혁이 회사가 명절 연휴에 오히려 더 바쁘다고 했습니다. 아내 기일에 같이 산소 가자고 하면 아이들 시험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제사 때는 야근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바쁜 거 당연하지 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전화가 오는 패턴이 생겼습니다. 뭔가를 부탁하기 전에 먼저 목소리가 달라지는 패턴이요. 말이 좀 느려지고 조용해지고 끝에 한숨이 섞이는 그 패턴. 딸의 목소리가 그렇게 되면 저는 심장이 먼저 알았습니다. 또 무슨 일이 생겼구나 하고요. 처음 이상한 전화가 온 건 결혼하고 4년쯤 됐을 때였습니다. 아빠, 나 잠깐 통화돼? 평소와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좀 떨리는 것도 같고 울 것 같기도 한 그 목소리. 딸이 어릴 때 무서운 꿈을 꾸고 나서 새벽에 제 방으로 달려오던 그 목소리랑 비슷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먼저 반응합니다. 몸이 기억하는 겁니다. 동혁이 회사가 구조조정을 한대. 팀장급 절반을 자른다는데 동혁이가 거기 포함될 것 같아. 아빠, 나 너무 무서워.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얼마 필요하냐? 2천만 원만 있으면 당장 한 달은 버틸 것 같아. 그날 저는 2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한 달 뒤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아이들 학원비가 석 달치 밀렸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달엔 동혁이가 새 사업을 시작하는데 초기 자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엔 현지 집 계약이 끊기는 바람에 이사를 해야 하는데 보증금이 모자란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엔 아이들 국제학교 입학금이 막혔다고 했습니다. 매번 달랐지만 매번 같았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 정확한 숫자, 그리고 반드시 나오는 한마디. 아빠,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저는 매번 보냈습니다. 처음엔 몇 천만 원씩이었는데 나중엔 단위가 커졌습니다. 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도 그 즈음이었습니다. 대출 창구에 앉아서 서류에 도장 찍으면서 은행 직원이 어디 쓰시려고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딸한테 좀 줄 게 있어서라고 했습니다. 직원이 표정을 바꾸지 않았지만 저는 왠지 민망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공장에서 제일 오래된 직원, 김 반장이 하루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가 30년 넘게 같이 일해온 사이입니다. 그 사람이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드리기 어려운 말씀인데요. 딸내한테 너무 많이 나가는 거 아닌가요? 노후 자금도 좀 챙기셔야죠. 몸도 예전 같지 않으신데. 저는 웃으면서 넘겼습니다. 핏줄은 달라, 김 반장. 내 새끼가 힘들다는데 어떻게 그냥 봐. 나중에 다 잘 되면 갚는다고 했어. 김 반장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뒤로 그 사람은 다시는 그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밥 먹을 때, 새벽에 잠이 안 와서 공장 마당을 걸을 때 가끔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이렇게 계속 줘도 되는 건가? 근데 딸이 힘들다는데 내가 안 주면 아비 자격이 있는 건가? 그 생각들이 빙빙 돌다가 결국 항상 같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핏줄은 다르다. 내 새끼니까 줘야 한다. 그게 제 착각이었습니다. 8년 동안의 긴 착각이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를 게 없는 오후였습니다. 늦가을이었고 공장 안은 기계 소리로 가득했고 저는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김 반장이 핸드폰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뭔가 재미있다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좀 조심스럽고 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사장님, 잠깐 이거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제가 확신이 없어서요. 핸드폰 화면엔 유튜브 영상이 하나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영어였는데 자막 번역을 켜니까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출신 성공 창업가 부부의 지중해 라이프 스타일 인터뷰. 처음엔 무심코 봤습니다. 해외 사는 한국 사람들 인터뷰는 요즘 유튜브에 많으니까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보고 있는데 화면에 여자가 등장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헤어스타일이 달라졌고 화장도 훨씬 진했고 옷도 제가 기억하는 딸이 입던 것과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 눈매, 그 코,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제가 12살 때부터 혼자 키워온 제 딸이었습니다. 딸 옆엔 동혁이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테라스가 딸린 하얀 저택 앞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배경으로는 파란 지중해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요트가 보였습니다. 딸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좁은 삶에서 탈출해서 진짜 인생이 여기서 시작됐어요. 우리는 더 이상 남들이 정해준 틀 안에서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동혁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투자자 아버지 덕분에 초기 리스크를 많이 줄일 수 있었어요. 그게 큰 도움이 됐죠. 투자자 아버지. 저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 반장도 저를 보더니 조용히 핸드폰을 내리려 했지만 저는 손을 뻗어 다시 재생시켰습니다. 한 번 더 봤습니다. 또 한 번 더. 같은 딸이었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나서 저는 딸의 계정을 찾아봤습니다. 팔로워가 수만 명이었습니다. 거의 매일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사진, 해변을 걷는 사진, 아이들이 국제학교 교복을 입고 웃는 사진, 그리고 밤에 요트 위에서 샴페인을 들고 웃는 사진. 캡션에는 이런 문구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삶을 디자인할 수 있다면 이렇게 살고 싶었어. 아이들에게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보여주고 싶었어. 두려움 없이 뛰어든 사람에게 세상은 친절하더라. 저는 그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김 반장은 사무실에서 나가줬습니다. 혼자 있게 해준 겁니다.
저는 통장을 꺼냈습니다. 지난 8년간의 내역이 쭉 나왔습니다. 몇 장을 넘겼는지 모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계산기를 꺼내서 하나씩 더했습니다. 다 더하고 나서 숫자를 한 번 봤습니다. 다시 한 번 눌렀습니다. 숫자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수십억이었습니다. 제가 20대부터 쇳가루 마시며 모은 돈, 아내가 입원했을 때 적금 깨가며 버틴 돈, IMF 때 공장 문 닫을 뻔해서 밤새 방법 찾으며 지켜낸 그 돈, 무릎이 아파도 병원 안 가고 파스 붙이며 번 돈, 담보대출까지 받아가며 딸한테 보낸 돈, 그 돈이 지중해 요트 위에 있었습니다. 내 노후 자금이 딸 아이들 인생 미천이 되어줬다고 믿고 싶었는데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다른 생각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사실은 내 노후를 통째로 빼앗긴 거였구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숨이 잘 안 쉬어졌습니다. 눈앞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공장 마당을 내다봤습니다. 기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직원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제가 지켜온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소리들이 멀게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공장에 나왔습니다. 마당을 쓸었습니다. 비질을 하는데 어느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게 제가 기억하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나중에 들으니 직원들이 마당에 쓰러진 저를 발견해서 119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충격과 스트레스, 거기다 평소에도 무리해온 게 한꺼번에 터진 거라고 의사가 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정신이 들었을 때 제 주변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얀 커튼, 링거줄, 옆 침대에서 들리는 누군가의 신음소리, 그리고 혼자인 저. 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신호가 3번 갔습니다. 4번째에 받았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야? 나 병원이다. 공장에서 쓰러졌어. 응급실에 있어. 짧은 침묵이 있었습니다. 1초였는지 2초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침묵이 굉장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 진짜? 많이 심각해? 지금 나 중요한 회의 중이거든. 이따가 다시 전화할게.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핸드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통화 종료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통화 시간 27초. 링거줄 타고 약이 방울방울 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창문 밖으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늦가을 하늘이었습니다. 잿빛이었습니다. 그때 커튼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장님, 많이 놀라셨죠? 제가 구급대원들이랑 같이 왔는데 보호자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있어도 되겠냐고 물어봤더니 된다고 해서요. 공장 야간 경비를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박지훈이라고 했습니다. 28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냥 고맙다고 하고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늦은 시간이고 이 아이도 알바 끝나고 피곤할 텐데 싶어서요. 그런데 지훈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 오늘 할 일 없어요. 그냥 있을게요. 새벽 1시가 됐습니다. 지훈이는 자판기에서 커피를 2잔 뽑아왔습니다. 하나를 제 침대 옆 작은 테이블에 올려뒀습니다. 자기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아서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지훈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사장님, 말씀하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옆에 있을게요. 그 말이 뭔가를 건드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속에 있는 걸 다 털어놓았습니다. 딸 이야기, 8년 동안의 송금, 요트 영상, 통장 내역, 27초짜리 전화 통화. 다 말했습니다. 말하다가 목이 메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말했습니다. 지훈이는 끝까지 다 들었습니다.
중간에 끊지 않았습니다. 핸드폰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보면서 들었습니다. 제가 다 말하고 나서 한참 있다가 지훈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너무 당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사장님 몸이에요. 일단 나으시고요. 나중에 제가 할 수 있는 거 도와드릴게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이 녀석이 내 딸보다 더 내 편이구나. 아직 30도 안 된 청년이 내가 쓰러진 날 밤을 함께 세워줬습니다. 알바 3개를 뛰며 고시 공부를 한다는 이 청년이 저를 위해 아무 이유 없이 자판기 커피를 뽑아줬습니다. 딸은 27초 만에 전화를 끊었는데 퇴원하고 나서 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장에도 안 나갔습니다. 김 반장한테 연락해서 며칠 쉰다고 했습니다. 원룸 방 안에 혼자 앉아서 창밖만 봤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한 가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내가 모은 이 돈, 누구 손에 가야 덜 억울할까? 딸한테 주면 요트 파티 비용이 됩니다. 그러면 저는 무엇을 위해 40년을 일한 건가요? 쇳가루 마시고 무릎 망가지고 혼자 명절 보내면서 번 이 돈이 내가 눈 감는 날 딸내 파티 자금이 된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내 새끼인데, 아무리 그래도 핏줄인데, 내가 미워해도 되는 건가? 그 2가지 생각이 며칠 동안 싸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지훈이가 찾아왔습니다. 손에 종이 한 장을 들고요. 사장님,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제 로스쿨 선배 중에 상속증여 쪽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있어요. 무료로 초기 상담해준다고 했어요. 저는 처음엔 손을 저었습니다. 변호사까지 부를 일이냐고, 그냥 내가 알아서 결정하면 되지 않겠냐고요. 지훈이가 조용히 앉아서 말했습니다. 사장님, 지금 아무것도 안 하시면 법적으로 그냥 따님한테 다 가요.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사장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려면 지금 움직이셔야 해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시려면요. 저는 한참 지훈이를 봤습니다.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열심히 나서주는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진심이었습니다. 무언가를 바라고 하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걱정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변호사 상담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 상태 그대로라면 제가 사망했을 때 재산의 대부분은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외동딸 최유진에게 자동으로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유언장이 없으면 법이 알아서 정해준다고요. 하지만 지금부터 유언장을 작성하고 사전 증여 설계를 바꾸면 딸에게는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유류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제가 원하는 곳으로 방향을 돌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변호사 설명을 듣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결정이 섰습니다. 평생 일군 공장과 건물, 예금의 대부분은 기술인재 장학재단과 지역 청년 창업기금으로 기부하겠다. 내 손으로 기계를 배운 사람으로서 기술을 배우려는 젊은 아이들한테 내 돈이 쓰이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훈이에게는 평생 생활비와 공장 일부 지분을 맡겨서 관리자이자 후계자로 삼겠다. 딸한테 갈 돈으로 요트를 사는 것보다 이름도 모르는 어느 기술대 학생의 등록금을 내주는 게 훨씬 더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0년을 버텨온 공장이 후회 없는 쓰임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결심이 서고 나서 저는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유진아, 아버지 몸이 요즘 예전 같지가 않아. 한국 들어오면 공장 지분 넘기는 얘기 좀 하자. 전화기 너머로 딸의 목소리가 바뀌는 게 느껴졌습니다. 긴장이 풀리고
계산이 시작되는 그 느낌. 잠깐의 침묵 뒤에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그래. 그럼 우리 조만간 들어갈게. 조만간이 일주일 만에 됐습니다. 딸 부부가 귀국한 날, 저는 공장 사무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지훈이는 그날 정장을 빌려 입고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장님 비서라고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공장 마당으로 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딸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명품 브랜드 가방을 들고 하이힐을 신고 있었습니다. 동혁이도 내렸습니다. 고급 시계, 잘 차려입은 옷. 두 사람이 공장 마당에 들어서는데 동혁이가 공장 냄새가 나는지 손을 코 근처로 가져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공장에 들어선 게 얼마만인가? 처음인가? 아마 처음일 겁니다. 결혼하고 12년 동안 딸이 이 공장 마당을 밟은 게 오늘이 처음이었습니다.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딸은 들어오자마자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아빠, 이 공장 이제 정리할 때도 됐지 않아? 리모델링이라도 하든가. 여기 냄새가 너무 심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첫 번째로 재생된 건 그 유튜브 영상이었습니다. 딸 부부가 지중해 저택 테라스에서 인터뷰하는 장면. 투자자 아버지 덕분에 초기 리스크를 줄였다는 동혁이의 발언. 요트 파티에서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들. 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동혁이는 의자에서 자세를 바꿨습니다. 두 번째로 나온 건 제 통장 내역표였습니다. 연도별로 정리된 8년간의 송금 기록. 그리고 맨 아래 칸에 적힌 총합.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기계 소리만 멀리서 들렸습니다. 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이건 다 사업 투자야. 아직 정리가 덜 된 거고 나중에 다 돌려줄 수 있어. 변호사가 조용히 서류를 펼쳤습니다. 딸 부부 명의의 해외 법인 등기 서류, 그 법인의 실제 자산 현황, 매출 내역.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딸 부부가 사업이라고 불렀던 그 법인은 실질적인 수익 없이 외부 자금으로만 운영된 껍데기 회사였습니다. 제가 보낸 돈들이 사업 수익이 아닌 생활비, 명품 구매, 부동산 계약금으로 나간 흔적도 있었습니다. 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투자라면서 투자자를 제사 때마다 방치하는 건 어느 나라 도리냐? 동혁이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지훈이가 조용히 자료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날 저녁 딸 부부는 서울 호텔에 묵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부터 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 제 앞으로 법원 등기가 날아왔습니다. 봉투를 뜯을 때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성년후견 심판 청구. 딸이 저를 법원에 고소한 겁니다. 아버지가 정신적으로 무능력한 상태이므로 재산 관리권을 딸인 자신에게 넘겨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내 딸이 나를 치매 노인으로 만들려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 딸은 한국에 있는 친척들과 동네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아버지가 공장 알바 청년한테 홀려서 전 재산을 기부한대요. 제정신인 것 같지 않아요. 누가 좀 말려줘야 해요. 동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최 사장이 나이 들어서 머리가 좀 이상해진 거 아니야? 그 젊은 청년이 뭔 수작을 부린 거 아니냐? 세입자 청년이 노인네 꼬드겨서 재산 가로채는 거잖아. 솔직히 말하면 그 소문들이 아프긴 했습니다. 40년 넘게 이 동네에서 살면서 손가락질 한 번 받아본 적 없는 사람인데 공장 세금 한 번 밀린 적 없고 직원 월급 한 번 늦게 준 적 없는 사람인데
그런 제가 갑자기 동네에서 판단력 잃은 노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소문은 법원 판결이 이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할 일은 흔들리지 않고 증거를 모으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붙들었습니다. 지훈이와 변호사팀이 차분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인지기능 정밀 검사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기억력 검사, 판단력 검사, 언어 능력, 공간 인지, 문제 해결 능력까지 전부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것저것 묻고 그림도 그리게 하고 숫자도 외우게 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지 기능 정상, 판단 능력 양호, 성인으로서의 의사결정 능력에 어떠한 이상도 없음. 두 번째로는 딸 부부의 해외 자산 현황과 소비 내역, 국내 세금 체납 문제, 불법 대출 시도 녹취 등을 수집했습니다. 저한테 돈을 요구하던 시점과 딸 부부의 명품 구매 시점이 겹치는 자료들도 정리됐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내 돈을 어디에 쓰는 것이 더 상식적인지 판사님께만 묻겠습니다. 법원 심판 날이 왔습니다. 딸 측 변호사가 주장한 내용은 이랬습니다. 나이 든 아버지가 갑자기 아무 상의 없이 수십억을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이다. 게다가 이 결정은 갑자기 나타난 젊은 청년과 친해진 이후에 이루어졌다. 아버지가 가스라이팅을 당했을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아버지의 재산을 보호할 후견인이 필요하다. 우리 측 변호사는 차분하게 반박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인지기능 정상, 판단력 정상, 72세 노인이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결정은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 오히려 딸 부부가 8년에 걸쳐 수십억을 빼내갔으며 그 기간 동안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 기록이 있다. 명절 기록, 연락 기록, 병원 기록. 딸이 재산을 노린 정황이 뚜렷하다. 판사는 양측 자료를 검토한 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노인이 평생 일구어온 재산을 사회를 위해 쓰겠다는 결단을 법원이 침해나 판단 무능으로 볼 수 없다. 기록에는 오히려 자녀들이 장기간에 걸쳐 부양 의무를 방기하고 재산을 취득해온 정황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성년 의견 청구 기각. 딸 부부는 법정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법원 건물을 나오면서 잠깐 멈춰 섰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그날은 날이 맑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홀가분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측 변호사가 이번엔 공세로 나섰습니다. 지난 8년간 제가 딸 부부에게 지원한 돈들, 특히 전세 자금과 사업 자금으로 명목을 달아받아간 부분들은 단순한 증여가 아니라 조건부 지원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사용처를 속였고 배은망덕한 행위가 입증된다면 일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딸 부부는 이미 해외에서도 사업이 막혀 있었고 국내외 부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요트도 없었고 저택도 사라졌고 남은 건 빚이었습니다. 긴 법적 공방 끝에 딸 부부는 한국에서 정리할 것들을 정리하고 지방 소도시로 내려갔습니다. 명품 가방도 고급 시계도 없는 생활로 돌아간 겁니다. 지훈이는 법적으로 공장 경영 위임장을 받았고 재단 상임이사로 등재됐습니다. 저는 그날 밤 공장 마당에 혼자 서서 오래된 기계들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된 선반기, 처음 독립할 때 할부로 산 프레스, 직원들이 퇴근하고 조용해진 공장 안에 그 기계들이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계들한테 속으로 말했습니다.
수고했다. 이제 이 돈 제대로 쓰인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봄이었습니다. 공장 인근 시청 강당에서 행사가 열렸습니다. 현수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만수기술 장학재단 제1회 장학증서 수여식. 저는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안에 기일에도 잘 안 입던 검은 정장이었는데 그날은 왜인지 입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넥타이를 맸습니다. 손이 익숙하지 않아서 3번 만에 겨우 맸습니다. 강당에는 공고와 기술대 학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19, 20, 22. 손에 든 장학증서가 어색한지 어떻게 들고 있어야 할지 모르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수줍게 웃는 아이, 카메라 보고 굳어버린 아이, 부모님 찾아서 두리번거리는 아이. 저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가슴이 뭔가로 채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회자가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이 재단의 첫 번째 장학생이자 이사장님의 오른팔, 재단 상임이사 박지훈입니다. 지훈이었습니다. 변호사 배지를 달고 정장을 입은 지훈이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알바 3개 뛰며 공부하던 그 청년이 이제 재단 행사 사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서 있는 지훈이의 모습이 반듯했습니다. 저는 한 명씩 장학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아이들이 고개를 꾸벅 숙이며 두 손으로 증서를 받아갔습니다. 그 손들을 봤습니다. 실습하느라 굳은 손, 아르바이트하다 튼 손, 거칠지만 힘이 있는 손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들을 잡으면서 제 손을 생각했습니다. 25에 처음 용접 보조할 때의 그 손. 쇳가루가 박혀서 아무리 씻어도 안 지워지던 손금들. 이 아이들이 그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낼 겁니다. 저처럼요. 마이크 앞에 설 차례가 왔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정작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준비해온 말들이 있었는데 막상 아이들 얼굴을 보니까 다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 생각하다가 그냥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학교를 제대로 못 나왔습니다. 중학교도 겨우 마쳤고 25에 남의 공장 용접 보조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이 뭔지 압니다. 기술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단단한지도 압니다.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이 제가 평생 모은 것의 진짜 주인입니다. 잠깐 멈췄다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습니다. 저는 늦게서야 알았습니다. 돈을 내려놓을 사람을 잘 고르는 것이 진짜 상속이라는 거리요.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지훈이와 둘이서 공장 근처 포장마차에 들어갔습니다. 사장 아주머니가 국수 2그릇을 내왔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김을 뿜었습니다. 좁은 포장마차 안에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먹는데 왜 그런지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참았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국수 먹으면서 우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요. 지훈아. 네, 사장님. 다음 달 제사부터는 공장 사람들 다 불러서 삼겹살 구워 먹자. 지훈이가 웃었습니다. 좋아요, 아버지. 그날은 제가 고기 사겠습니다. 저는 아무 말 안 하고 국수를 들이켰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이 좁은 포장마차 안에서 국수 한 그릇 앞에 마주 앉은 이 청년이 아들처럼 느껴졌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아들.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옆에 있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면서 저는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세대분들, 특히 저처럼 평생 일만 하면서 살아온 분들은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서 유독 약해집니다.
핏줄은 다르다고, 내 새끼가 힘들다는데 어떻게 모른 척하냐고. 그 마음은 맞습니다. 그 마음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사랑은 착취를 허용하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당신이 응급실에 쓰러진 날 27초 만에 전화를 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가진 것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말을 수십 번 들으면서도 계속 지갑을 열고 있는 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도 가족이니까 참고 있는 분. 주변에서 그만하라고 하는데도 내가 안 도와주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노후는 당신 것입니다. 당신이 평생 흘린 땀은 당신 것입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가야 할지 가장 잘 아는 사람도 당신 자신입니다. 핏줄이 아니어도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지훈이가 그랬듯이 오히려 아무 이유 없이 당신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인지도 모릅니다. 누구는 피를 나눴다고 가족을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함께 눈물과 국물을 나눈 사람을 가족이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공장 마당에 봄이 왔습니다. 오늘도 기계 소리가 들립니다. 직원들이 웃으며 일합니다. 어딘가에서는 제 돈으로 등록금을 낸 학생이 오늘도 실습복을 입고 기계 앞에 서 있을 겁니다.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남은 인생도 더는 누구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나답게 쓰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도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댓글로 꼭 말씀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